오늘은요, 마지막 허생전 3차 시를 할 건데요. 좀 빠르게 해야겠죠. 내용은 많은데, 조금, 지난 시간에 너무 길었어요. 근데 학습지도 여러분이 채워야 되니까, 선생님의 그 학습지를, 답을 이거 시간 끝나고, 학습지에 대한 답을, 말씀해 주실 때 잘 기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학습지 3장만 잘 하고 나면 허생전에 관한 거의 모든 문제 여러분 다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지도 너무나 내용이 자세히 되어 있고 지금 수업 내용도 굉장히 꼼꼼하게 거의 모든 부분을 다 다뤘거든요. 아마 여러분은 이제 허생전에 관해서라면 아마 도사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가짐으로 선생님 오늘 마지막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성우 부분을 할 때는 선생님 마이크를 이제 끄고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도 하울링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며 한번 일단 오늘 전개 3번부터 성우 아저씨, 성우 아줌마죠? 성우 아줌마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디까지냐? 우리 여기 글 사는 사람들을 모두 배에 실어서 함께 빠져나왔죠. 이때 빠져나올 때 이 사람들이 모두 뭐였어요? 그 양반들을, 사대부들 비판하는 내용이었어요. 글 아는 사람들은 모두 화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개 3번부터 한번 이 성우 목소리 듣고 전개 3번 하고 그 다음에 위기, 그 다음에 절정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개 3번만 듣도록 할게요. 무트로 나온 허생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들을 구제하였다. 돈을 그렇게 써도 아직 은자 10만 양이 남았다. 이 돈이면 변씨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있겠군. 허생이 변씨를 찾아가서 보고는 나를 기억하시겠소이까? 하고 묻자 변씨는 깜짝 놀라며 말했다. 그대의 얼굴색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혹 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오? 허생이 웃으며 말했다.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이요.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이에 은 10만 양을 변씨에게 주며 내가 순간의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소이다. 하니 변씨는 깜짝 놀라서 일어나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사양하며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였다. 허생이 버럭 화를 내며 당신은 어째서 나를 장사꾼으로 취급하려는 게요? 하고는 옷자락을 뿌리치고는 휙 가버렸다. 변씨가 몰래 그의 뒤를 밟아서 쫓아가니 허생이 남산 아래로 향하더니 작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멀리 보였다. 한 늙은 할미가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기에 변씨가 물어보았다. 저기 보이는 오두막이 누구의 집이요?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 그레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날 아침 훌쩍 집을 나가더니 돌아오지 않은 지 벌써 5년이나 됩니다. 부인이 혼자 집에 있으면서 허생원이 집 나간 날짜에 제사를 지낸답니다. 변씨는 그제야 그의 성씨가 허씨라는 것을 알고 탄식하며 돌아갔다.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가서 그에게 돌려주었다. 허생은 사양하였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했다면 100만 금을 버리고 이까지 10만 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는 그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갈 터이니 그대가 나를 자주 들여다보고 먹는 입을 따져서 양식을 보내주고 몸을 헤아려 옷감이나 보내주구려.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고 싶겠소이까.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끝내 어찌할 수가 없었다. 변씨는 그때부터 허생의 양식과 옷가지가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 가져다 주었다.
그러면 허생도 흔연히 받아들였고 만약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오면 언짢아 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려는 것이오? 하였다. 술을 가지고 가면 더욱 기뻐하며 서로 취하도록 실컷 마셨다. 이렇게 몇 년을 지내자 두 사람의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다. 어느 날 변씨가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았다. 허생이 대답하였다. 그것이야 아주 알기 쉬운 일이오.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질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물품이 이 안에서 생산되고 이 안에서 소비됩니다. 대저 천금이란 돈은 작은 돈이므로 물건을 모두 사들일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를 열로 쪼개면 100금이 10개가 되어서 10가지 물건이야 충분히 살 수가 있겠지요. 물건의 단위가 가벼우면 굴리기 쉽기 때문에 설령 한 가지 물건이 미친다 하더라도 나머지 9개의 물건으로 재미를 볼 수 있답니다. 이런 장사 방법은 정상적으로 이익을 취하는 방법이고 작은 장사꾼이나 하는 수단이지요. 그러나 만금이란 돈은 물건을 모조리 사재기 할 수 있으니 수레에 있는 것은 수레 전부를, 배에 있는 것은 배 전부를, 한 고을에 있는 것은 고을 전부를 마치 촘촘한 그물로 모두 훑어내는 것처럼 싹쓸이 할 수 있지요. 뭇에서 생산되는 10,000가지 물건 중에서 한 가지를 몰래 사재기하고 바다의 10,000가지 어족 중에서 한 가지를 슬며시 사재기하고 약재 10,000가지 중에서 하나를 몰래 독점하면 그 한 가지 물건이 남몰래 잠겨있는 동안에 모든 장사치의 물건이 말라버리게 되지요. 이런 사재기 방법은 인민을 해치는 길이 될 것이니 후세의 당국자들이 만약 내가 써먹었던 이런 사재기를 한다면 반드시 나라를 병들게 하고 말 것이오. 그대는 처음에 내가 돈을 꾸어줄 것을 어떻게 알고서 나를 찾아와서 돈을 빌리려고 했던 겁니까?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오. 나 스스로 요량해 보아도 내 재주가 100만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찌 미리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나를 능히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를 더 큰 부자로 만드는 것은 하늘이 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돈을 빌려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성공을 했던 겁니다. 만약 내가 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뭔가를 하려고 했다면 그 성패는 역시 알 수 없었겠지요. 시방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지금이야말로 뜻있는 선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일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들이 어디 한두 분이었소. 졸수제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에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평생 벼슬 없이 배잔방이를 걸친 채 늙어 죽었고, 반계 유형원 같은 분은 군량미를 조달할 능력이 있었건만 바다 한귀퉁이에서 일생을 배회하였습니다. 지금 나라의 정치를 도모한다는 인물들을 알만하지 않겠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야 그저 장사나 잘하는 사람입니다. 장사를 해서 번 은자로는 구왕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지만 그러나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나라 안에서는 도대체 쓸데가 없기 때문이었지요. 변씨는 휴와 당시 어영청 각별하게 지내는 대장으로 사이였다. 있었는데 이공은 언젠가 변씨와 당시 이야기를 어영청 하다가 대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여항이나 언젠가 일반 변씨와 민가에 이야기를 혹 쓸만한 하다가 재주가 지금 여항이나 자, 일반 어디까지 민가에 하면 혹 휴 쓸만한 하고 재주가 돌아갔다. 거기까지 전개 3입니다. 선생님 마이크를 조절하다가 조금 넘어가 버렸죠? 이제 아마 하울링 없을 거라 생각하면서 내용으로 갈게요. 전개 3은 이제 이 허생이 무추로 나와가지고 그동안 벌었던 돈 있죠?
돈이 변씨의 돈이었어요. 그래서 변씨에게 돈을 갚으러 갔습니다. 그래서 갚으러 가서 어떤 말을 듣냐면 변씨가 이렇게 말하죠. 여기가 지금 몇 페이지죠? 70페이지네요. 70페이지에 그대의 얼굴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걸 보니 홍만금을 다 털어먹은 건 아니요 하면서 변씨가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나한테 빌려간 돈 다 까먹었냐?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허생이 웃으면서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르해지는 일이야. 당신 같은 장사치들의 일일 뿐 만금이란 돈이 어찌 사람의 도를 살찌우기야 하겠소 라고 이렇게 하면서 장사치라고 표현을 하고 도 자신은 도를 중시한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요시하는 것을 드러내죠. 뭐라고? 도라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사대부로서 재물보다 정신을 우위에 둔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써봅시다. 허생의 사대부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몇 번 나와요. 자, 그래서 재물을 가지고 얼굴이 번드르해지는 것은 장사치들이 하는 일이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 변씨의 말에 대해서 변씨가 이렇게 한번 말하거든요. 근데 한 번 더 또 그 변씨가 허생을 마음을 거슬리게 하는 말을 한 번 더 해요. 내가 순간 굶주림을 참지 못하여 책 읽기를 마저 끝내지 못하고 그대에게 만금을 빌렸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이건 허생이 하시는 말씀이죠. 하니 변씨가 깜짝 놀라서 절을 하고 10만 양을 다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분의 1만 이자로 쳐서 받겠다고 하니 허생이 또 화를 버럭내요. 어째서 나를 아까부터 계속 장사꾼 취급을 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아까 그 말, 그래서 이제 이것은 변씨가 오해해서 한 말이고, 이제 이자를 10분의 1만 받겠다고 약간 합리적인 장사치들의 어떤 그 계산법 이런 것들로 이야기를 하니 우리 허생은 도를 중시하는 사람, 그 장사의 그런 계산적인 방법이 맞지 않는, 중요시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자기를 이렇게 취급하니까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화를 낸 까닭을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학습지에 있습니다. 근데 이 학습지에다 이제 적으시면 되는데 우리 허생의 가치관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물보다는 정신을 중시하는 사대부 가치관을 가졌기 때문에 자신을 장사꾼으로 대하는 그 변씨가 괘씸했겠죠.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서 학습지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뿌리치고는 확 휙 가버렸다. 변씨가 이제 이렇게 해서 삐져서 가신 거예요, 허생이. 근데 여기서 이제 늙은 할머니가 나오거든요. 이제 늙은 할머니는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변씨가 그래도 이제 돈을 너무 많이 받아서 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따라가 봅니다. 근데 이제 저 오두막집으로 들어가는데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저 오두막은 누구 집입니까? 라고 이제 물어보죠. 이게 늙은 할머니가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런 정보를 주셔요. 정보. 어떤 정보를 주냐면 허생원 댁이랍니다. 가난한 형편에서 글을 읽기를 좋아했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가 5년 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아내가 제사를 지냈다. 그러면 이제 이 늙은 할머니의 역할이 뭐냐? 역할을 적어볼까요? 역할은 그 서술자 대신 과거의 사건을 요약적으로 제시해주는 그런 역할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을 해주는 등장인물이 한 명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튿날 우리 허씨 집 그 작은 오두막으로 다시 가죠. 그래서 여기 또 밑줄 칠게요. 이튿날 변씨는 허생에게 받은 은자를 모두 가지고 와서 돌려주었다. 근데 허생은 사양하였습니다. 내가 이걸 보려고 했다면 100만금을 버리고 이 10만금을 취하려고 하겠소? 내가 지금부터 그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살겠다. 그래서 나한테 그냥 돈을 주지 말고 그냥 자주 들여다보고 내가 먹는 양만큼만 양식을 보내주고 옷감이나 보내주시오. 그냥 나한테 필요한 만큼만 주시오. 이렇게 해요. 그러면 자, 한평생 그렇게 살아간다면 충분할 것이니 어찌 재물로 정신을 괴롭히겠습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정신을 괴롭힌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정신을 중요시하는 모습이에요. 그럼 여기다 적어볼게요. 선비로서 청빈하게. 청빈하다는 것은 조금 가난하지만 그 정신이 깔끔하게 사는 모습이죠. 그래서 청빈한 삶을 살아가겠다. 삶의 태도를 지키겠다. 그래서 정신을 중시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지키고 살아가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나에게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신경 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변씨가 백방으로 허생을 달래보았지만 어찌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허생도 떨어질 만한 때를 헤아렸다가 가져다 줬는데요. 조금이라도 많이 가져다 주면 화를 냈어요. 이 부분 보세요. 언짢아하면서 그대는 어째서 내게 재앙을 안겨주는가 이렇게 했어요. 이 재앙이라는 것을 지금 재물을 너무 많이 주면 재앙을 준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허생의 가치관이 또 나오는데 재물을 취하는 것에서 부정적으로 재물을 취하는 것을 재물을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을 그죠? 개인적으로 취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허생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이 학습지에 또 이미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또 정리해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찌 됐던 간에 그래서 둘이 좀 친해졌어요. 왜냐하면 변씨가 허생의 이런 요상한 가치관, 그 선비로서의 가치관을 변씨 입장에서 좀 그랬겠죠. 그런데 그걸 존중해 준 거죠. 그래서 정분이 날로 두터워졌어. 그래서 약간 서로 배려해 주니까 두터워졌겠죠. 그래서 이제 변씨가 너무 궁금했어요. 도대체 돈을 어떻게 번 거지? 그래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변씨가요. 조용한 틈을 타서 어떻게 5년 만에 100만금을 벌어들였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자, 질문을 이제 그 3가지를 할 거예요. 이 3가지를 할 건데 변씨가 질문을 3가지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Q1. 자, 여기다가 잠깐 이렇게 해서 쓸게요. 변씨가 이제 질문을 3가지를 할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제 변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허생과의 대화를 이렇게 질문을 통해서 허생의 생각을 드러내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허생과의 대화를 통해 허생의 가치관을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누가? 변씨가요. 그래서 이 변씨의 질문 3가지가 합니다. 그래서 Q는 퀘스천이죠. 그래서 변씨 질문 첫 번째. 그럼 누가 대답을 하냐면 여기 허생이 answer 대답을 합니다. 조선이란 나라는 여기 있죠. 배가 외국으로 통하지 못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물품이 안에서 생산되고 소비된다. 굉장히 교역도 자유롭지 못하고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외국과 교역이 자유롭지 못하고 유통 구조가 취약하다. 취약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재미를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페이지를 넘겨서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질문. 그래서 어떤 방법을 썼냐면 사재기를 했대.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사재기 방법은 인민 해치는 길이니까 이런 것은 병들게 한다. 이게 주의해라. 하지만 자기는 이 나라가 너무 경제 구조가 취약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써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갈게요. 자, 그대는 이제 변씨의 질문이죠. 변씨 Q2 두 번째 질문. 어떻게 내가 돈을 어떻게 내가 꼭 줄 줄 어떻게 알았냐? 빌리려고 했냐? 그랬더니 꼭 그대만 내게 돈을 빌려줄 뿐 아니라 만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모두 빌려주었을 것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래서 앤서 나옵니다. 나 스스로 요량이 보여도 내 재주는 100만 금이란 이제 우리 허생이 대답을 하는 거죠. 100만 금이란 거금을 벌어들이 충분합니다. 그러나 되고 안 되고는 하늘에 달린 것이니 난들 어찌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를 활용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일 것이고 그 부자는 더 큰 부자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가치관이 뭐냐면 그래도 하늘의 뜻이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에서 허생의 운명론적 사고방식을 알 수가 있죠. 운명론적 사고방식 이렇게 써보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의 뜻이다. 그래도 나는 나도 재주가 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하늘에서 조금 도와주지 않았을까? 막 이러면서 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네요. 만금을 얻고 나서는 그 사람의 복에 의지해서 또 나오잖아요. 장사를 했기 때문에 성공했던 겁니다. 이렇게 또 나오네요. 내가 만약에 이 돈을 가지고 사사로이 내 이익을 취했다면 어땠을지 나도 모르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당시 시대의 상황이 나와요. 그 당시에 양반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캐에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니 정신을 좀 차려라 이런 건데 지금 이 오랑캐라는 것이 지금 청나라. 그래서 그 청나라에서 오랑캐 여기서는 그 병자호란을 말한 거거든요. 그래서 청나라한테 당했던 치욕을 씻어내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뜨시는 선비들이야말로 팔을 걷어붙이고 지혜를 떨쳐볼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복수를 너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니? 양반들아 좀 정신을 좀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져라. 청나라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어찌 괴롭게 어둠에 파묻혀서 인생을 마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 변씨가 이렇게 또 질문을 또 합니다. 자, 변씨가 Q 3번. 지금 양반들은 전부 다 그 조금 청나라에 대한 어떤 것들을 치욕을 떨쳐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허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고로 어둠에 파묻혔던 분이 어디 한두 분이요? 나뿐만 아니요 하고 대답을 하는데요. 누구냐면 졸수제 조성기, 또 여기 보면 반개 유영원, 이런 사람들도 보면 사신으로 보낼 만한 인물이었건만 그냥 거지처럼 사셨고,
이분은 군량빈을 조달할 정도의 능력이 있었지만 바다의 한 귀퉁이에서 그냥 배 위에서 사셨고, 이렇게 나라의 정치를 도모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 있지만 모두 일을 잘하지만 그냥 다 그렇게 은둔생을 하셨다. 그래서 나도 나도 내가 장사를 해서 번 돈으로 구황의 모가지라도 사기에 충분한 돈이었지만 바다에 던져버리고 온 까닭은 이 안에서는 도대체 쓸 데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자기의 어떤 그 재주가 좀 인정받지 못한다,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유영원이나 조성기 같은 분들도 함께 능력이 있는 사람이지만 다들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고 은둔생활을 하고 있지 않느냐? 본인도 은둔생활을 그래서 하고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인정받지 못하고 이제 하고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대부들이 허울 좋은 그 인맥들만 가지고 정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비판하는 그런 작가의 의식이 좀 드러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했고요. 이제 위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건 작가의 생각이겠는데 이것도 학습지에 전부 나와 있거든요. 학습지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위기에서는 누가 등장을 하냐면요. 중요한 인물 정승이완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정승이완은 굉장히 높으신 분이에요. 엄청 높은 분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변씨하고는 장사꾼인데 둘이 친해. 그래서 이완이 변씨가 너무 자랑하니까 이완이 그럼 나도 허생이라는 분을 한번 생각이 트인 분이니까 만나보고 싶구나 해서 둘이 만나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정승이완과 또 허씨와 변씨가 또 만나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을부터 끝까지 한번 쭉 성우한테 읽은 다음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어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대사를 함께 도모할 인물이 있는가를 물은 적이 있었다. 변씨가 허생의 이야기를 하였더니 이공은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귀한 일이로세. 정말 그런 인물이 있단 말입니까? 그래, 이름은 뭐라고 부른답디까? 소인이 그와 3년을 함께 지냈지만 여태껏 이름도 모르고 있답니다. 그이는 필시 이인일걸세. 자네와 같이 가보도록 하세. 밤중에 이 대장은 아랫사람을 물리치고 변씨와 둘이 걸어서 허생의 집에 당도하였다. 변씨는 이공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혼자 먼저 들어가서 허생을 만나보고 이곳에 찾아온 연유를 이야기했다. 허생은 짐짓 못 들은 척하며 그만, 자네가 차고 온 술병이나 이리 풀어놓으시게. 하고는 서로 즐겁게 마셨다. 변씨는 이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해놓은 것이 민망하여 여러 차례 말을 꺼내보았으나 허생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허생이 말했다. 손님을 불러도 되겠소?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왔으나 허생은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이 대장은 몸둘 바를 모르고 엉거주춤하다가 겨우 나라에서 어진 인재를 구하려는 뜻을 설명하였다. 허생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밤은 짧은데 말이 너무 길어서 듣기에 아주 지루하구만. 그래, 너는 지금 무슨 벼슬을 하느냐?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렇다면 너는 바로 나라에서 신임받는 신하가 아니더냐? 내가 응당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을 천거할 터이니 내가 임금 깨아르여 그에게 삼고 처리할 수 있게 하겠는가? 이 대장은 머리를 숙여 골똘히 생각하더니 한참 만에 대답했다. 어렵겠습니다. 그 다음의 것을 듣고자 합니다.
나는 그 다음이란 말은 아직 배우지 못했도다. 이 대장이 그래도 굳이 묻자 허생은 말했다. 명나라 장군과 병사들은 조선이 예전에 입은 은혜가 있다고 여겨서 그 손들이 되놈의 나라에서 몸을 빼어 우리나라로 많이 건너왔으나 이리저리 떠돌며 홀몸으로 외롭게 지내고 있는 이가 많다. 내가 임금 꾀하려 종실의 여자들을 뽑아서 두루 시집을 보내고 훈척과 권기들의 집을 몰수하여 그들의 살림집으로 내어줄 수 있게 하겠느냐. 이 대장이 고개를 숙이고 한참 있다가 대답하였다.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 한다면 대관절 무슨 일이 가능하겠느냐? 아주 쉬운 일이 있으니 내가 능히 할 수 있겠느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저,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먼저 천하의 호걸들과 사귀어 결탁하지 않고는 되지 않는 법이고,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먼저 첩자를 쓰지 않으면 성공을 거둘 수 없는 법이다. 지금 만주족이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었으나 아직 중국을 완전히 손아귀에 넣어 친하게 지내지 못하는 형편이니, 이때 조선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솔선해서 복종한다면 저들에게 신뢰를 받을 것이다. 만약 당나라 원나라 때의 예전 일처럼 우리 자제들을 청나라에 파견하여 학교에 입학하고 벼슬도 할 수 있게 하고 장사치들의 출입도 금하지 말도록 저들에게 간청한다면 저들도 자기네에게 친근해지고자 하는 우리를 보고 반드시 기뻐하여 이를 허락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게 하고 오랑캐 복장을 입히고 선비들은 빈공과에 응시하고 일반 사람들은 멀리 강남까지 장사를 하게 만들어서 그들의 허시를 엿보고 한족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천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나라의 치욕도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의 후손을 찾지 못하면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의 임금이 될 만한 사람을 천거하여 잘만 하면 대국의 스승이 될 것이며, 못되어도 성씨가 다른 제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대장이 낙심하고 허탈해서 말했다. 사대부들이 모두 예법을 삼가 지키고 있거늘 누가 기꺼이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허생이 대갈일성하며 도대체 사대부라는 게 뭐 하는 것들이냐? 오랑캐 땅에서 태어난 주제에 자칭 사대부라고 뽐내고 앉았으니 이렇게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입는 옷이란 모두 흰 옷이니 이는 상복이고, 머리는 송곳처럼 뾰족하게 묶었으니 이는 남쪽 오랑캐의 방망이 상투이거늘 무슨 놈의 예법이란 말인가? 번호기는 원한을 갚기 위해 자신의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무량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 오랑캐 복장을 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를 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장차 말을 달려 칼로 치고 창으로 찌르며 활을 당기고 돌을 던져야 하는 판에 그따위 너풀거리는 소매를 바꾸지 않고서 그걸 자기 딴의 예법이라고 한단 말이냐? 내가 처음에 너에게 3가지 계책을 일러주었거늘 도대체 너는 한 가지도 가능한 일이 없다고 하니 그러면서도 신임을 받는 신하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래, 신임 받는 신하라는 게 고작 이런 것이냐? 이런 자는 목을 잘라야 오를 것이니라! 하고 좌우를 둘러보며 칼을 찾아서 찌르려고 하였다. 이 대장은 깜짝 놀라서 일어나 뒷문으로 뛰쳐나가 재빠르게 달아났다. 이튿날 다시 찾아갔더니 집은 이미 텅 비어 있고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자, 이제 다 끝났죠? 내용이. 내용을 보면 우리 이제 이완 대장을 만났는데요. 이완 대장한테 하는 허생의 태도 부분만 보겠습니다. 먼저 변씨가 이완 대장을 데리고 왔는데 변씨에게 있죠? 변씨는 이 공을 밖에서 기다리게 했고요. 또 불러도 한참 있다가 불렀거든요. 편안하게 앉아서 일어나지도 않았어. 그래서 여기다가 이완 대장에 대한 허생의 태도가 3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밖에서 기다리게 합니다. 그 다음에 들어왔을 때 원래 어른이나 손님이 어려운 손님이 오면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지도 않아요. 한참 기다리게 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저기 끝에 절정에 보면 세 번째는 여기 너무 머니까 여기서 할게요. 크게 꾸짖었어요. 크게 꾸짖으면서 이야기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허생태조가 세 가지가 있죠. 왜 그러겠어요? 이완대장은 지배층이죠. 지배층, 무능하다고 생각하는 지배층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허생한테 조언을 들으러 와가지고 허생이 조언을 하는데 하나도 다 된다고 하지 않고 다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모습이에요. 그쵸?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허생이 너는 무슨 어영청 대장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그 세 가지를 말할 건데 너가 말을 해서 넌 지금 무슨 벌수를 하느냐. 그래서 내가 세 가지를 말할 테니 그 계책을 말할 테니까 모두 좀 들어줄 수 있겠니?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허생이 세 가지 계책을 세 가지 계책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계책이 뭐냐면 첫 번째로 제야에 숨어있는 와룡 선생을 청구할 때니 그 삼고 처리할 수 있겠나. 그러니까 그 와룡 선생을 제일 높은 그 벼슬로 조금 추천할 수 있겠냐. 적극적으로 인재 등용을 할 수 있겠냐. 와룡 선생 같은 부분 밑에 나왔죠. 그래서 군사 전략가인데 그런 분.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어도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그 누구나 뭐 사대부로서 누구 패거리고 누구 패거리고 나누지 않고 누구나 좋은 생각을 가진 분이면 인재 등용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바로 해버리죠. 물어보지도 않고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안 되겠다고 해버리죠. 웃기죠. 자, 어렵겠습니다 하고 나와요. 거절. 두 번째 딱 보면 명나라 이렇게 있죠. 여기 이렇게 쭉 나와. 그래서 두 번째 제안을 하거든요. 두 번째 제안 1번, 제안 2번인데 지금 명나라에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명나라한테 명나라를 위해서 청나라하고 조금 거리감을 두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사대부들은 명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명나라를 위한 뭐 이런 것들 뭐 종실의 여자들을 주고 집을 몰수해서 그들한테 조금 더 혜택을 줄 수 있니? 이런 파격적인 것을 해줄 수 있냐? 그랬더니 또 그것도 안 된대. 어렵겠습니다. 바로 또 거절해요. 그 명나라한테 고맙다고는 생각하면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응? 또 그런 것도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잖아. 너 고마워. 그러면 너 고마우면 너 집도 우리나라 왕실 여자들하고 이렇게 그 공을 세운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집도 좀 부자 집도 내주고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때 그건 좀 어려워. 좀 웃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조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하의 호걸두가 사 결탁하지 않고 되지 않는 법이고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세가 청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남의 나라를 정벌하려면 첩자를 써라. 그 다음에 만주족 지금 조선이 먼저 솔선해서 한다면 신뢰를 받을 것이다. 그 다음에 보면 장사치들도 해서 청나라에 파결하네요. 지금 현재 청나라가 우세가 되었으니 청나라를 치기 위해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 청하고. 그래서 청과 함께 뭔가를 도모해야 하는데 너희들은 그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하고 있구나. 명나라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대세가 명에서 청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구습에 매달려서 명과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 청나라에게 뭐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치 상황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의 자제들을 엄선하여 머리를 깎여 변발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이 계책이 세 번째 겁니다. 그래서 이건 계책 3번이 됩니다. 그래서 청나라의 조금 좀 더 우호적인, 청의 우호적인 내용을 쓴 거죠. 변발을 하게 하고 빈곤과에 응시하고 그렇게 해서 천하를 결탁을 잘하면 천하를 도보하고 치욕도 씻을 수 있고 천하의 제후들을 인솔해서 하늘이 임금에 될 만한 사람을 우리나라에서 청거하고 잘만 되면 대국의 수승이 되고 제일 후 국가 중에서는 제일 큰 나라로서 지위는 잃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가 그래도 청나라의 신임을 얻으면 좀 더 낫게 될 것이다 라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우리 또 이완 대장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이완이 사대부들이 저러고 있는데 예법을 지키고 있는데 누가 머리를 깎고 오랑캐 옷을 입으려고 하겠습니까? 라고 해요. 그랬더니 우리 아까침에 말했던 거죠. 허생이 크게 화를 내면서 아까침에 이완을 대하는 태도 3번이에요. 태도 3번. 화를 냅니다. 도대체 사대부라는 것들이 뭐냐? 그래서 뽐내고 있느냐? 허례허식. 응? 허례허식에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너무 명분을 중시하는 이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전부 지적하고 있죠. 그래서 허생이 이완대장한테 화를 내는 모습은 나라에 대한 엄청난 지적이에요. 그걸 소설에 했어. 되게 획기적이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나온 등장인물이 있거든요. 변오기하고요. 변오기하고 무령왕은 지금 우리 허생이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 원한을 갚기 위해 머리를 아끼지 않고 내주었고 문영왕은 자기 나라를 강하게 하기 위해 오랑캐 복장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예법과 명분에 얽매이지 않아야 한다. 얽매이지 않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옥이나 무령왕은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명나라를 위해서 복수하려고 하면서도 그까지 상투 하나를 아까워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이완 대장한테 큰 소리로 화를 내죠. 자, 그러면 이완 대장한테 화를 내는 것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거죠? 지배층에게. 그래서 지배층, 이완, 지배층에 대한 분노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완 대장이 도망갔어요. 그래서 다음날 텅 비어있고 허생이 간 곳 없었어. 그러면 허생이 이런 식으로 사라진 것은 되게 파격적인 제안들을 하고 마지막에 이완한테 너무 파격적으로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되게 자극적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에 작가들에게 혹은 작가가 독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미완의 결말을 해준 겁니다. 자, 좀 길었죠? 좀 길었는데 오늘 이 시간에 이거 내용을 마치고 학습지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